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종호입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이러다 문을 닫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경제 상황을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최근 수출이 3개월 연속, 수입은 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가 열악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압박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자국 내 투자 회사들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이 세 분야에 투자하는 걸 규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분야로 투자 제한 범위는 한정했지만 사실상 중국 투자에 전면 제동을 걸기 시작한 거죠. 향후 미국은 미국과 여러 방면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에게도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자본이 투자하지 못한 빈 공백을 다른 국가들이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투자 자금 역시 중국 시장에 투자하긴 더더욱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저희는 8월 14일 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화여대 경제학과의 석병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제가 증시 상황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한국은 코스피가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67% 하락한 2,573.81로 시작했고 코스닥도 하락이네요. 지난주에 비해서 마이너스 1.53% 하락한 898.27로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나스닥과 S&P 500이 소폭 하락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 관련 업계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일찍 잡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우려들 때문에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하고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교수님 모신 상황이니까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에서 여러 지표들이 지난주부터 공개가 됐어요. 무역수지 적자는 655억 달러, 약 4.1%가 감소했고 신용카드 대금 역시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민간 소비는 늘었는데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 덜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미국 경제의 저는 연착륙 우려는 이제 덜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신용카드 대금이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요. 5분기 연속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소비 지출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건 미국의 국내 총생산에서 특히 내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2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 소비 증가 위주로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무역수지 적자 폭이 감소를 했는데요. 무역수지 적자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수출도 감소하고 수입도 감소했는데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져서 무역수지 적자 폭이 감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불황형 흑자다 뭐 이런 것처럼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무역 적자 감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금리 여파로 제조업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돼서 투자도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다 보니까 대중 무역수지 적자 폭이 21억 달러는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고금리 여파로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니까 제조업 경기는 침체하지만 소비가 증가를 해서 미국 경기가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침체 우려가 덜어졌다라는 건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지만 사실 요즘 곡물 가격도 그렇고 유가도 마찬가지고 점점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아직 미국 물가가 완벽하게 잡혔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7월 달에도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가 전년 동월 대비로 12.5%나 하락을 했거든요. 그게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끌어내린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뭐 국제 곡물 가격은 잘 아시겠지만 흑해 곡물 협정에서 러시아가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시차를 두고 식료품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외식비 상승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 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는 휴가철이다 보니까 항공 수요가 증가하고 또 에어컨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발전용 원유 수요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산업 활동이 늘어나면서 원유를 많이 수입하게 돼서 수요도 증가했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대규모 감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리고 또 흑해 곡물 협정 중단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량을 공격하니까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을 보복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원유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서 원유와 곡물 가격 상승은 시간을 두고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기조를 더욱더 우려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덜었고 그러면 금리를 인상해도 되는 마음의 안도감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의 우려마저 높다면 이러다가 미국의 기준금리 기조는 계속 우상향이거나 지금 기조를 유지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는 그렇지만 미국의 기준금리는 9월 달에도 동결할 것이고요. 큰 변수가 없는 한 연말까지는 그냥 동결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곡물가라든지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연준이 통화 정책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여건에 의해서 오펙 플러스 산유국의 감산 결정,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된 거 이런 외생적인 요인으로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 연준에서는 통화 정책을 운영할 때는요, 통화 정책의 효과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 지금 외생적으로 상승하는 두 개를 제외한 거거든요. 그런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4.7%로 지난달에 4.8%보다 약간 낮아졌고요. 7월 달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전월 대비 상승률인데요. 이게 기저 효과를 제외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월 대비 상승률은 두 달 연속으로 0.2%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상승하긴 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월 대비 상승률 한 달에 0.2% 상승했다는 것을 똑같은 상승률로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상승을 했다고 봤을 때는 올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치 범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안정화되고 있고 이것은 금리 인상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결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한다는 게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는 영향을 바로 미치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면요, 결국 원달러 환율이 요동을 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한 게 한국의 수입품의 국내 가격에 상승시켜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상승시킬 경우를 대비할 때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져서 지금 1,300원대를 뚫고 올라오긴 했으나 작년처럼 막 1,400원대를 뚫고 넘어가고 이럴 가능성은 아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 연준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사실상 최종금리에 근접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금리 차 때문만 우려해서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물가와의 싸움이 완벽하게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참 이례적으로 중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밥값이 중국에서는 500원짜리 식당이 등장할 정도고 심지어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점점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중국 경제 요즘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죠. 몇 가지 원인을 지금 지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 소비로 소비 지출이 많이 늘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소비자들이 오히려 소비 지출을 늘리지 않고 저축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중국의 그동안의 그 봉쇄 정책이 너무 과했다. 거의 막 아파트에서 외출도 못하게 가다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생필품도 못 사서 고통을 받다 보니까 지금은 풀어줬지만 언제 또 다시 봉쇄 정책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섣불리 저축을 소비해서 소비를 늘리지 않고요. 자기들이 저축을 계속 쌓아놓다 보니까 보복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의 경제를 또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 수출이 부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중 갈등으로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미국과 동맹국인 주요 선진국들로부터의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오로지 러시아로에만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데 중국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의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예. 연쇄 효과도 크고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지금 침체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급기야 민영 부동산 업체 중에서 2위 기업인 컨트리가든 민영 부동산 개발 기업 중에서 2위 규모인 컨트리가든 역시 채무 불이행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전반적인 복합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정부가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방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기도 힘들고요. 예. 그다음에 인민은행, 중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더니 또 위안화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예.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텐데 올해 많은 전문가들이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경기가 좀 안 좋지만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 전망 이제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사실 상저하고 얘기하면서 하반기에 경기가 빠르게 반등할 거라고 하는데 예. 그러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U자형으로 간다든지 U자형으로 간다든지 V자형 반등이 아니라요. 예. U자형으로 가든지 아니면 L자형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완만하게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결국 수출이 살아나야 되는데 중국 수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원래는 2020년만 해도 약 4분의 1이 대중 수출이었는데요. 최근에 중국 수출 의존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약 20%라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큰 폭으로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서 아마 한 40% 가까이가 대중 수출입니다. 그래서 중국 수출이 중국 경제 부진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반도체 수출도 부진하고 뭐 우리나라 전체 수출도 부진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경기 침체를 딛고 경기가 반등하는 것을 발목을 잡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우리가 1분기 같은 경우는 내수 소비가 사실은 경제를 떠받친 경향이 있었는데요. 예. 2분기에 민간 소비가 0.1% 줄어들었고요. 지금 3분기에는 원래는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계절적인 요인으로 민간 소비가 많이 올라갔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뭐 코로나19 확산이라든지 그리고 뭐 해외 여행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외국에서 또 많이 소비를 하지 국내 소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염, 그다음에 뭐 흉기 난동까지 겹쳐서 민간 소비 지출이 생각보다 부진하기 때문에 수출 부진과 민간 소비 부진으로 하반기에 빠른 경제 반등을 낙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요소들을 보니까 사실 우리 경제에 호재가 하나도 없어요. 예. 내수 소비 줄어들었고 그렇죠. 제1위에 해당되는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 여건은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우리가 고민하지 않았던 범주인 무슨 흉기 난동이라든가 이상기후까지도 점점 더 경제를 압박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데 정작 주식시장은 요즘 나름대로 핫한 것 같아요. 예. 특히 특정 종목들의 뭐랄까요 급등들이 너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증시가 요즘 뜨거운 이유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동성 효과의 잔재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부 그 박 교수님 지적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초과저축이 네.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202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 기간에 외부 활동을 안 하니까요, 집에만 있으니까 예. 저축이 쌓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예. 소비 지출이 줄어들면서 이런 초과저축이 약 101조에서 129조 원에 달한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냥 저축이 그렇죠. 아니라 초과저축이요. 예, 팬데믹 이전에 추세, 장기 추세의 저축을 상회하는 저축이죠. 예. 그게 101에서 129조 원이 있었는데요.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초과 저축의 증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당연한 결과겠지만 컸다는 것이죠. 예. 이 고소득층은 초과 저축이 많았는데 이게 고금리 상황에서 결국 이자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많은 초과 저축이 지금 주식시장이 뭔가 경기 침체를 딛고 우리가 반등하기 전에 먼저 선반영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하면 뭐 일반적으로 한 분기 정도 선행해서 먼저 올라가거든요. 3개월 예. 정도 경기가 반등하는 것보다 3개월 정도 먼저 주가가 뛰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시장이나 뭐 예금 고금리 상황하에서 같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시장으로 몰려 들어간 것이고요. 이것이 향후 뭐 부동산 가격이 좀 상승하는 게 확실해지면 부동산 매수 기회를 엿본다든지 이런 또 다른 투자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지금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언론 통해서 자주 접하는 기사는 가계부채가 뭐 이제 뭐 GDP를 넘어섰다라든가 연체율이 계속해서 상승했다. 이런 것만 보니까 아니 이렇게 다 빚이 많은데 도대체 누가 예. 투자하나 했더니 초과저축이 100조 원이 넘었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와 같은 2차 전지 주식이라든가 초전도체 주식의 변동성이 큰 이유도 이런 유동자금까지 같이 여기에 불을 댕겼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유동자금도 많고요. 그다음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뭔가 fear of missing out 현상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FOMO 현상이라고 하는데 일부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올해 초부터 뭐 6배에서 15배까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뭐 나만 괜히 벼락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조급함이 네.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 초과적출도 많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빠르게 추격 매수를 테마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고요. 이걸 소위 말하는 뇌동 매매라고 하는데요. 네. 처음에 2차 전지주로 호재가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 자금이 막 몰려서 2차 전지 주식이 폭등을 하니까 다른 또 밈 주식이나 테마 주식을 찾아서 유동자금이 헤매는 것이죠. 예. 그러다가 초전도체가 뭐 괜찮다더라 이러니까 그쪽으로 또 막 몰려가서 폭등했다가 이제는 또 로봇이 괜찮다더라 그러니까 네. 로봇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뭐 뇌동 매매인데 이것은 뭐냐면 전문 지식이 부족한데 뭐 주변에 입소문만 보고 매매가 막 행동이 왔다 갔다 하는 쏠림 현상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최근에 테마가 된 것들만 보더라도 2차 전지, 초전도체, 그다음에 로봇 관련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그 산업의 전망이라든지 기업의 전망을 일반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예, 입소문만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묻지마식 투자를 했다가는 큰 폭의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투자 분야에서도 지금 우려 사항이 좀 뭐 이런저런 점이 있다 말씀을 주셨지만 정작 이제 오늘 교수님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인구 감소라든가 저성장 기조, 그다음에 그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지속적인 증가. 도대체 이런 구조적인 악재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의 어떤 밝은 미래 이걸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전망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도대체 우린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돌파구는 첫 번째는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에 연구개발 투자를 해서 경쟁국들과 기술 격차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게 수출과 미래 먹거리가 달려 있으니까요. 여기에 예. 매달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높은데요. 교육 열망도 높고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 투자가 초등교육에 몰려 있는데요. 예. 고등교육에 투자를 해서 이게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전문 지식을
가진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노동 생산성이 늘어나면 인구는 줄어들어도 생산성이 뛰어난 노동자들이 늘어나니까 우리의 경제 성장을 떠받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은 지금 최근에 AI나 정보기술이 발전을 해서 신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는데 문제는 이런 AI 기술을 갖다가 생산 과정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생산성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정비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최근에 뭐 금산 분리를 완화하겠다 이런 것처럼요. IT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금융산업이랑 다른 IT 산업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졌는데 금산 분리를 완화해줘야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올라가는 것이죠. 네. 이렇게 규제 정비와 지원을 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만이 우리의 돌파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수적인 관점에서 첨단 산업 육성과 고등교육 투자, 그다음에 규제 완화를 통한 신산업이 많이 융복합으로 발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 중간에 가장 큰 우려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미국 시장을 택하려니 중국 시장을 놓칠 것 같고 중국 시장을 택하려니 미국을 놓칠 것 같고 여기를 잘 넘어가야 이쪽까지 이제 나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정말 중요한 질문이시고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 연구 개발을 집중 투자를 해서 경쟁국과 기술 격차를 확보하면 예. 우리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 러시아 쪽으로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래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자재인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에 있어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측도 자기네 공급망에 한국을 편입시키고자 서로 안달이 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게 더 우호적인 조건을 양국에서 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보니까 더 좋습니다. 감정 돼요. 예. 예. 지금까지 석병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숙한 기업 이야기로 경제와 친해지는 신기반기 레드칩 시간입니다. 오늘도 카운트 신기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아주 뭐랄까요 상큼한 주제인데 상큼.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아유, 네, 요즘 유행한다는 독감 걸렸어요. 아이고, 네, 참. 교수님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아유. 정말 독감 심합니다. 예, 빨리 쾌차하십시오. 오늘 주제는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핑크색이 전 세계 유행이라는 것과 관련이 크네요. 핑크. 그 팬톤이라는 그 컬러 회사가 있죠. 예. 매년 이제 올해 컬러 이거를 발표하는데 이게 올해 컬러 발표하면 이게 다 유행하는 건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약간 권위를 갖고 컬러를 전망하는데 올해 컬러가 비바 마젠타예요. 비바 마젠타가 쉽게 얘기하면 핫핑크거든요. 말씀해 주신. 예. 비바를 거꾸로 하면 밥인 거죠. 밥이. 아. 그 요즘 그 개봉한 영화 바비 때문에 할리우드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고요. 그래서 오늘 바비를 만든 회사인 마텔 얘기를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마텔 얘기를 딱 꺼내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영화 바비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인가 봐요. 네, 딱 한 나라만 빼고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한국 빼고요. 예. 대만 1등, 영국 1등, 독일 1등, 프랑스 1등, 스페인, 이야. 이탈리아, 멕시코 1등, 물론 미국 1등, 전 세계 1등이에요. 이야.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돈이 10억 달러가 넘어가고요. 북미에서 번 돈은 5억 달러가 넘어가는데 그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바비보다는 관심이 있는 게 내일 개봉인데 오펜하이머가 지금 관심이거든요. 네.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 영화인데 이거보다 훨씬 2배 이상 영화 흥행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만 빼고 바비가 인기다. 그리고 역시 한국도 바비 때문에 핫핑크가 패션계에서는 인기다. 뭐 이런 것입니다. 네. 바비 인형은 저 어렸을 때도 진짜 그 또래 여자친구들이 엄청 가지고 노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 때는 비싸가지고 네. 종이로 된 바비 인형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종이로 오려가지고 거기에 종이로 옷 입히고 종이 하는 옷 입히는 거. 네. 네. 사실은 패션계 종사하시는 분들 상당수가요. 어렸을 때 그 종이 옷 입히는 거에서 나의 재능을 발견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고요. 바비는 패션 또는 뭐 완구 또는 말씀하신 아동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갖고 있는 IP인데요. 바비가 59년생이에요. 195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완구 회사는 마텔이라는 회사인데 마텔이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인기 상품이죠. 이걸 이제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잖아요. IP,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하는데 이게 바비 영화를 만들면서 마텔도 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장난감이 아니고 사실 살아있는 지적재산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숫자 말씀드리면 마텔이 2023년 2분기니까 바로 직전 분기죠. 이때 매출이 10억 달러가 조금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영화 한 편이 10억 달러 매출이에요. 야. 한 분기 매출 영화 한 편으로 한 거예요. 그렇네요. 이쯤 되면 뭐 바비가 효녀다. 이렇게 마텔의 효녀입니다. 예. 뭐 마텔이라는 회사가 바비 인형을 만든 걸 보니까 뭐 완구 회사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완구 회사 맞고요. 근데 완구 회사 이상을 넘어가려고 하는 회사이긴 해요. 일단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면 부부 창업 회사예요. 3명이 공동 창업자인데 그중에 2명이 루스 핸들러하고 엘리어트 핸들러란 부부가 1945년에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창업하고 나서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14년 동안 뚜렷한 IP를 못 찾아내다가 1959년에 바비를 만듭니다. 근데 바비를 만든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마텔의 본사가 어디 있냐면 캘리포니아 엘세군도라는 곳에 있어요. 엘세군도 지도 찾아보시면 그 로스앤젤레스 앞에 바닷가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할리우드하고 아주 가까워요. 근데 이 루스 핸들러라는 이 창업자, 그 아내분이 원래는 파라마운트 영화사에서 비서로 일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당대 1950년대 유명한 배우들을 아주 가까이서 보거나 그 할리우드의 문화를 많이 접했던 인물인데 아시다시피 바비의 몸매나 외모가 할리우드 당대의 여배우에 닮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전 여배우의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해야 하나? 맞아요. 전형. 너무 예. 전형적이어서 문제인 거죠. 대표적으로 마릴린 먼로, 뭐 오드리 헵번, 뭐 그레이스 켈리, 엘리자베스 테일러. 옛날 배우긴 합니다만 전형적으로 할리우드 여배우들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50년대가 할리우드의 전성기고요. 루스 핸들러라는 이 창업자가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갖고 바비를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혁신적인 건 뭐였냐면 당시까지만 해도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은 다 하나였어요. 아기 인형. 그러니까 여자아이는 아이를 돌봐라. 그러니까 너무 전형적인 성 역할을 강요하는 부분이었는데 네. 당대에는 아무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 마텔에서 어린아이한테 성인 어른의 인형을 쥐어준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네가 성장해서 어떤 어른이 될지 꿈꿔봐. 그러니까 이 마케팅 카피가 있는데요. 카피가 뭐였냐면 나는 너야예요. I'm you. 내가 다 잘하면 너처럼 될 거야. 이게 얘기군요. 맞아요. 예. 예, 이게 굉장히 혁신이었고요. 1959년도 3월 9일 날 뉴욕 장난감 박람회에서 처음 바비 인형을 선보였는데 당시만 해도 어른들은요. 아예 애들은 아기 인형을 갖고 놀아야지 무슨 어른 인형이야라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해만 30만 개가 팔렸어요. 이야. 이거 뭐 대박 난 거죠. 그리고 그 심지어 2년 뒤에 이 바비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남자친구도 생겨요. 1961년도에 켄이라는 친구가 생겼는데 저는 사실 영화 보기 전에 켄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몰랐는데 네. 켄하고 바비가 이제 서로 남사친 여사친 사이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 60년 동안 켄과 바비가 마텔의 최고 IP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요. 숫자 말씀드리면 1초에 30개씩 팔려나가요. 야, 카운팅 해보니까 되게 놀랍더라고요. 이야. 그리고 전 세계 150국에서 10억 개 이상 팔렸으니까 이것도 사실 추정치고요. 더 많이 팔렸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뭔가 그 캐릭터라고 해야겠죠. 이런 거 하나만 잘 딱 확보해도 회사는 그거 하나로 거의 평생 먹고 사는 회사들 많더라고요. 마텔이 대표적으로 예. 바비 하나를 60년 동안 먹고 사는. 그러니까요. 그럼 마텔은 이제 다른 거 안 만들고 바비만 만드나요? 사실 바비만 만들면 뭐 사실 안정적으로 사업을 했을 텐데 예. 많은 회사들이 자 우리도 이거 했으니까 딴 거 더 성장해 볼까라고 생각하죠. 좋게 생각하면 이제 성장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확장일 텐데 어쨌든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해요. 그래서 사실 마텔이 이것 때문에 부침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일단 인수합병 전략을 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그 바비보다 더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바비 정도 갖고 놀려고 하면 이제 내가 뭐 어른이 돼서 무슨 어떤 사람이 될까를 꿈꿀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연령층이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반면에 더 어린 아이들은 우리 치면 이제 뽀로로 갖고 노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만든 게 들어보셨을 텐데 피셔스 프라이스라고 있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여기에 장난감 사면 예. 거기 안에 그 피셔스 프라이스라고 해서 어부들 가격이다 해서 되게 싸게 파는 가격이 있는 게 있는데 예. 장난감 상점 가면 꼭 있는데 보통 파는 게 뭐냐면 실로폰, 북 이런 거 애들이 투덜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피셔스 프라이스를 인수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갖고 노는 장난감 중에 하나가 자동차 장난감. 그렇죠. 미니카. 네, 여기 마텔이 갖고 있는 브랜드가 핫 휠이라는 게 있어요. 예. 뜨거운 바퀴라는 뜻인데 예. 이 브랜드가 인기고 또 하나는 요즘에 아이패드 갖고 놀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게임하려면 보드 게임이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우노라는 보드 게임 브랜드가 있어요. 예. 이것도 인수해 갖고 있고요. 또 하나가 재밌는데 옛날 영화 중에 그 아놀드 슈워제네거라는 영화 배우 있잖아요. 네, 알죠. 주지사인지 영화 배우인지 이 양반이 96년도에 소울드아웃이라는 영화의 주연 배우였는데 아, 기억납니다. 자녀에게 줄 핫한 어떤 장난감 사려고 아버지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맞아요. 예. 당시에 이미지 터미네이터였는데 터미네이터가 장난감 사러 다닌다고 해서 화제였는데 그게 그때 경쟁하는 그 상품이 마텔의 엘모라는 인형이에요. 굉장히 털 인형 같은 건데 네. 요거 하나 놓고 싸웠던 실화를 갖고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을 하고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여자아이들이 컸을 때 어떤 어른이 될까 상상한 게 밥이면 남자아이들은 뭘까? 그때 만든 게 히맨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근육질 남자예요. 이거 그 만화 영화 그 힘엔 그건가요? 맞아요. 아. 네. 웃긴 거는 장난감 만들고 나서 어린 남자애들이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는 바람에 만화책을 급조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난감이 먼저 스토리는 나중이었고 예. 그리고 일본의 근육맨도 만들고 그리고 몬스터 하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린 잘 모르지만 그 사춘기 청소년들 상대로 해서는 몬스터 하이라는 장난감 애니메이션이 진짜 인기인데 이게 뭐냐면 어린이가 바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춘기라고 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죠. 네. 그때 시장을 겨냥한 게 몬스터 하이고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했어요. 바비를 시작해서. 근데 핵심인 건 뭐냐면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실 텐데 보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어린아이들이 이상하게요. 변신 로봇물을 좋아해. 저요. 어린아이. 네. 네. 이게 보면 어린이는 점점점 성장하면서 내 몸이 변화하는 걸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변신 로봇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신하는 강한 로봇 아니면 변신해서 어린이가 성인이 되는 것. 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잘 만들거든요. 변신 로봇. 어떤 거? 저 어렸을 때 그 장난감 회사들 몇 가지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조립식 장난감은 아카데미라는 회사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놀기 전에는 손오공 뭐 이런 네, 회사들 맞아요. 알고 있었는데. 손오공이요. 말씀하신 2016년도에 마텔한테 인수가 됐었어요. 뭐 지금은 사실은 다시 다른 회사로 넘어갔지만 예. 당시에 마텔이 손오공을 인수했던 게 지금 딱 말씀하신 것처럼 변신 로봇 시장을 겨냥했기 때문이고요. 그때 손오공에서 만든 IP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터니 맥하드. 정말 이것도 정말 솔드아웃이었어요. 정말 예. 못 사갖고 난리였는데 그럼요. 이거의 해외 판권을 가져가려고 마텔이 손오공을 인수했다가 2022년도에 다시 팔았죠. 그렇군요. 이렇게 쭉 마텔의 어떤 업력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밥이라는 가장 대표 캐릭터 이걸 영화로 만든 건 오히려 너무 늦었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게요. 사실은 만들고 싶었는데 만들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정확하게는요. 저출산하고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마텔한테 위기가 와요. 2000년대부터 상황이거든요. 아이가 없고 그리고 아이들도 장난감을 안 갖다 놀고 아이패드 갖고 노니까 예. 위기가 왔는데 이게 마텔만의 위기는 아니고 모두의 위기였어요. 일종 예를 들면 유명한 장난감 유통사인데 토이저러스라는 회사가 파산을 합니다. 예. 유통사가 망하니까 IP를 만드는 마텔도 굉장히 타격이 그렇겠네요. 근데 이때 먼저 돌파구 찾았던 회사가 마텔이 아니었고 예. 이 시장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즈브로라는 회사예요. 헤즈브로요. 헤즈브로가 만든 장난감이 뭐냐면 트랜스포머예요. 예. 영화 있죠? 영화 트랜스포머. 예. 근데 정확하게는 트랜스포머란 영화 먼저 전에 트랜스포머라는 장난감이 있었던 거예요. 변신 로봇 장난감. 네네. 자동차가 로봇이 돼요. 이런 건데 근데 이걸 원래는 일본의 완구 업체였던 그 타카라토미가 만든 거를 헤즈브로가 합작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헤즈브로하고 마텔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라이벌인데 마텔이 바비를 만들었다면 헤즈브로는 남자 아이들이 커서 군인이 될 거야. 그럼 지아이조. 변신할 거야. 트랜스포머. 네. 그리고 뭐 이런 걸 만들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회사가 라이벌인데
헤즈브로가 먼저 치고 나가서 예. IP를 갖고 영화를 만드는데 대박이 나니까 마텔도 이걸 하고 싶어 했는데 마텔은 할 수 없게 된 여러 사정이 있었어요. 한 예가 뭐였냐면 2007년도에 바비 인형에 납성분이 있었다는 그 큰 쇼크가 있었거든요. 예, 이거 기억납니다. 네, 이때 리콜을 많이 했는데 미국에서 950만 개, 해외에서 1,100만 개 리콜을 했고요. 수고 비용만 1억 달러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마텔은 정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헤즈브로는 트랜스포머 만들어갖고 대박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마텔도 우리도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헐리우드 제작사들하고 시도를 합니다. 뭐 유니버설 픽처스, 소니 픽처스, 심지어 소니 픽처스하고 바비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예. 2014년도 얘기거든요. 예. 당시에 작가는 섹스 앤 더 시티라는 드라마 작가였고 여배우는 앤 해서웨이라는 그 다크나이트에 나온 그 배우였어요. 네. 사실은 많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늘 문제가 됐던 게 마텔은 우리 건데, 그러니까 마텔 입장에서 보면 바비는 우리 건데 헐리우드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못해라고 해서 결국 다 진행이 안 됐던 거죠. 네. 그 과정에서 또 하나 문제가 있었던 게 디즈니 인형을 마텔이 계속 만들고 있었거든요. 예. 바비하고 디즈니 인형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심지어 이것조차도 2016년에 헤즈브로한테 뺏깁니다. 예. 그래서 마텔이 2010년대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바비 영화를 만들고 싶어도 여력이 없었던 거죠. 일종의 디즈니 그 인형들 이런 거에 외주사가 마텔이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라이센스를 갖고 만들 수 있었는데 디즈니가 이제 좀 갑인 거죠. 근데 이걸 헤즈브로한테 넘긴 겁니다. 마텔한테 굉장한 타격이었고 직원의 3분의 1을 다 잘라낼 정도의 충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영화를 만들기로 진작부터 기획은 되어 있었으나 업황도 안 좋고 회사 상황도 안 좋으니까 계속 연장되다가 늦춰지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최근에 CEO 2018년에 선임된 CEO가 유능한데요. 이논 크라이츠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마텔하고 바비를 완전히 바꿔놔요. 예. 대표적으로 뭐냐면 바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1950년대 전형적인 여성상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바비는 대통령 바비도 나오고 의사 바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줄 예. 수 있는 이미지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요, 팬들은 많이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BTS 인형도 만듭니다. 그래요? 네, 새로운 IP를 확보하고요. 심지어 백인 우상만 만들었는데 마텔이 아시아계 우상까지 만들어갖고 시장을 확장하는 거죠. 저도 미국 완구 시장에선 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흔히 말해서 다양한 피부색이나 몸매도 좀 다양해지는 것 같던데.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보기는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덕분에 디즈니 라이센스 찾아와요. 아시다시피 디즈니도 굉장히 오랫동안 공준한 이미지의 전형성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봤잖아요. 네. 근데 헤즈브로보단 마텔이 훨씬 좋은 파트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밑에 어떤 백그라운드를 깔아놓고, 그래서 2022년도에 디즈니 라이센스를 찾아오고, 그리고 네. 결국 이번에 바비까지 흥행해서 이논 크라이츠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한 거죠. 마텔한테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하나는 디즈니 라이센스를 되찾아온다. 하나는 바비를 영화화해서 우리도 IP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된다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2023년도에 꿈을 이룬 겁니다. 네. 야, 지금 뭐 영화나 만들기 정말 어렵네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영화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은 이게 바비 만들기 어려운 게요. 마텔한테 바비는 정말 소중한 자식일 거 아니에요. 거의 전 재산이죠, 뭐. 그러니까 이게 왕의 DNA 갖고 있겠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마텔이 그걸 내려놓고 헐리우드 제작자하고 감독한테 정권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불안불안했겠군요. 회사의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2010년대 내내 10년을 허송한 게 훌륭한 제작자하고 배우 감독이 있는데도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마텔이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2020년대 들어가서 이 대표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서 이 바비를 만든 그 감독이 그레타 거비라는 감독인데 여성 예. 감독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재해석을 하는 감독인데 이런 감독들을 갖고 와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유연성과 자율성이 있는 회사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마텔이 바뀌니까 바비가 되살아난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슬슬 캐릭터들을 조금씩 만들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왕구업 이제 하면 아시아권을 우리가 확 잡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아기상어 있잖아요. 아기상어. 네. 우리 뽀로로도 있고. 뽀로로도 있네, 진짜. 뽀로로가 심지어 요즘 루피 만들어서 스피노프 하고 있잖아요. 어른용 IP로. 그렇군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우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핑크의 So What 듣고 계십니다.
바비 하면 대표 색깔이 핑크죠. 그래서 선곡해봤습니다. 근데 그 시청자 문자 메시지 보니까 바비와 관련된 노래가 참 많네요.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